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또 우리가 짚어봐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월드컵, 이때가 언젠가요? 2018년 월드컵의 그 승리의 장면을 개성문 앞에서 이제 연출하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영화는 그 단지 이사라는 아이가 사자를 훔쳐서 혹은 이제 그래서 폭력에 노출되고 공권력과 그 조직의 어떤 그 은폐하려고 하는 노력도 이것이 드러나는 그런 과정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자체보다 이후에 훨씬 더 많은 사건들을 암시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가 첫 번째 이제 월드컵의 사건이었다고 본다면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월드컵에 이렇게 하나 되면 다 어디 갔나? 라든가 이 아이의 이 밝은 얼굴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지켜보자 라든가 여러 가지 의미들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직접적으로는 영화가 모티프로 삼고 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2005년 프랑스 소요 사태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건인데요. 네, 맞아요. 영화 속의 스테판 경감도 이 때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하려면 이 경찰들이 고무탄을 쏘고 나서 그냥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주고 이렇게 뭐 사실 사유서 같은 걸 쓰거나 이런 식으로 실수였다고만 해도 마무리를 사실은 했으면 됐는데 이들이 보여지는 모습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드론이 그 당시 아이에게 고무탄을 쏜 그 순간에 드론이 하늘에서 찍고 있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크리스는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아이의 치료는 뒷전으로 하고 그 경찰들의 실수가 담긴 메모리가 어디에 갔느냐 이거 먼저 해결하려는데 최우선점을 두죠. 아이가 지금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갈 것인가 아닌가는 이 경찰들의 몫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경찰들이 일단 그 증거를 없애는 게 너무 급한 나머지 아이를 방치를 하게 되는 거고 신임 경찰인 이 스테판 같은 경우는 갈등을 하죠. 거기서 이 아이 병원 데려가야 되는데 어떡하나 해서 급한 대로 약국이라도 갔다 오고 나름대로 양심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2005년에 그 소요 사태는요, 파리 소요는 사건을 잠시만 짚어보자면 2달 동안에 한 차량이 10,000대가 파손이 되고요. 300개의 건물이 불에 탔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3,000명 정도가 구속이 됐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소요 사태가 굉장히 커지고 그래서 국가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될 만큼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의 원인이 뭐 때문에 벌어졌냐면 이민자들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그런 공권력의 일 때문에 벌어진 건데요. 결정적으로 2 소년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이 소년의 이야기를 모티프로 삼아서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것은 그 2 소년의 죽음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흥미로운 것은 이 2 소년이 축구 경기를 보고 돌아가다가 사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월드컵 장면도 그냥 연출된 것이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첫 장면 월드컵을 시작했던 건 이사라는 아이가 거기서 월드컵을 즐기고 있었다는 것도 어떻게든 그 사건을 이제 암시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때 축구 경기를 보고 돌아가던 소년들이 집에 가고 있었는데 경찰이 쫓아왔대요. 그러니까 영문 모르고 아이들이 무조건 뛰기 시작한 거예요. 경찰은 무조건 쫓아갔겠죠. 그러니까 정말 개가 쫓아오면 도망가듯이 아이들은 도망간 건데 그렇게 해서 그 감전돼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기가 있는 곳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감전돼서 2명이 사망을 하고 이제 부상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찰이 은폐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분노를 자극했던 것이 파리 소요를 촉발시킨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폭동 사건, 그 어마어마한 2달 동안에 수천 명이 어떤 구금되고 뭐 수백 채의 건물이 불탄 이 사건이 사실은 2 소년의 죽음을 은폐하려고 했던 공권력에 의해서 벌어지고, 근데 그 소년이 이민자들이었고, 근데 이 감독은 레주리 감독은 그 사건을 보고 자란 세대이고 그곳에 있었고 그걸 알리려고 이제 애를 썼던 그런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던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티프가 됐던 게 맞고요. 네. 이 작품에 보면 그 살라라는 인물도 아까 그 폭력배, 조직 폭력배처럼 혹은 뭐 거물, 회개한 거물, 건달 이렇게 깡패처럼 다뤄지고 있는데 중간중간 언급하는 내용을 보면 이 파리 소요 사태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폭력을 포기하고 종교적인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비폭력주의로 가게 된 계기가 2005년에 그 사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자꾸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건의 모티브가 된 어떤 동기들이 중요하게 이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말씀하셨던 대로 경찰이 그냥 책임을 인정하고 아이를 먼저 살렸으면
사실 큰 문제가 없거나 그냥 징계받고 끝날 수 있는 일이었던 거죠. 네. 그 감독님이 그 사태 시절에 실제로 다큐멘터리 작품을 찍으셨고 그것들을 이제 퍼뜨리는 작업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레 미제라블 작품에 자기를 투영한 어떤 인물을 좀 심어 놓으신 것 같아요. 바로 이제 드론을 날리었던 그 네. 소년이죠. 귀즈라고 불리는 그 귀즈가 감독님이 하셨던 일이자 역할이자 그리고 해야만 하는 그 일, 다시 말하면 은폐되어 있고 자꾸만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외부에 알리려고 하는 어떤 운동을 비즈라는 소년을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 같고, 그 비즈는 실제 감독님의 친아들을 네, 네, 연기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본인의 사명감으로 생각하시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한 가지 더 전 사건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까 레미제라블 빅토르 이고의 시절과 달라진 게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프랑스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혁명이 있잖아요. 네. 프랑스 대혁명 1789년에 일어났던 바스티오가 함락됐던 그 사건, 사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알고 보면 사실 빅토르 이고의 작품도 그 시절에도 그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도 달라지지 않은 세상의 비참함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이 맞고요. 빅토르 이고의 작품에 1832년에 일어났던 6월 공기라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 톰 호퍼 감독의 영화도 그렇습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을 보면 처음에 자막이 그렇게 시작해요. 1815년 프랑스 혁명 이후 26년 이런 자막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815년은 사실 나폴레옹이 완전히 패망해서 다시 이제 그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1832년은 다시 공화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움직이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혁명의 그런 시대를 언급을 하면서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이 연상시키는 그 혁명의 기운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작품들이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뭐가 달라졌나? 도대체 그날 이후 뭐가 달라졌지? 바스티오 감옥이 함락이 됐어. 그렇지만 그날 이후 뭐가 달라졌지? 왕정이 복고되고 새로운 통치를 하고 싶어 했는데 그게 실패라는 걸 알았어. 공화정을 주장했어. 그렇지만 뭐가 달라졌지?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파리 소유가 이민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어. 그런데 그 이후로 뭐가 달라졌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그래서 살라라는 이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안 된다. 그걸 알지 않느냐. 그런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근본적인 문제들을 건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거 되게 인상적이지 않아요? 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스테판 경감이 살라를 찾아가지고 누군가 사자를 훔쳐갔다 했을 때 살라가 그 얘기를 듣고 누가 훔쳐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자는 그냥 야생에서 사는 게 맞다. 맞아요. 그럼 우리가 보호할 이유가 없다. 왜냐면 그들은 자기 본능대로 사냥하는 방법을 안다. 우리가 찾아가지고 돌봐줘야 되는 대상이 아니다. 사자에게는 사자의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되게 그걸 보면 저도 뭔가 화가 빵 맞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노, 모두가 다 지금 분노가 있는 거잖아요. 내 거가 아닌 사자 새끼도 사실은 사자 어미의 아들인데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거 도둑을 잡아달라고 얘기하는 집시도 사실 굉장히 분노에 차 있고, 우리가 그러지 않았는데 왜 우리라고 무조건 의심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뭔가 의심받는 집단들도 굉장히 화가 났고, 이것을 찾아야 되는 이 경찰들도 도대체 왜 이런 폭력 사태를 만들어, 우리는 이사를 찾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아무 죄도 없는 이사를 그렇게 잡아가는 아이들도 너무나 이미 분노가 뭔가 조그만한 불씨 하나만 있으면 바로바로 터질 만한 그 분노가 지금 쌓여 있다는 게 이 영화 속에서 이제 보여지고 있다는 거를 느꼈던 것 같고, 사실 그 사자 새끼를 얘기하니까 저는 좀 생각이 났던 게, 스타판이 맨 처음에 이사를 마주하게 된 곳이 경찰서예요. 경찰서에서 막 이제 뭔가 소동이 있으니까 딱 쳐다보니까 이사라는 아이가 닭을 훔쳐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그 이사가 다시 집시의 사자 새끼도 훔쳐간 거죠. 근데 이 이사가 사자 새끼를 훔쳐가지고 자기 아지트 같은 데 와서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원래 어떤 상자 같은 데서 닭을 한 마리 꺼내가지고 생닭을, 푸드덕거리는 생닭을 풀어줘서 아마도 그 새끼 사자의 먹이로 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살라가 했었던 그 말처럼 새끼 사자가 자기의 본능대로 원래 생긴 대로 그렇게 사냥을 하면서 자유롭게 살게 해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고 이제 보여지는 어떤 한 장면이었는데 그 이사가 마치 새끼 사자 같기도 하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면 이 이사가 어린 소년인 것처럼 새끼 사자도 이제 어리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커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 서커스단에게 이렇게 뭔가 끌려가서 훈육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부모님에 따라서 이곳에 와서 뭔가 자신에게 맞지 않은 어떤 무언가들을 강요받은 건 아닐까. 그래서 저렇게 새끼 사자를 좀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던 어떤 의미는 아니었을까. 물론 의도는 안 나오긴 합니다. 도둑질을 한 의도는 안 나오긴 합니다만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그 얘기 살라가 스테판에게 해준 한마디가 있어요. 뭐냐면 사자가 왜 포효하는지 그 울음소리의 뜻이 뭔지 압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 뜻이 오 알라 선량한 사람을 해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나 봐요. 그쪽에서는. 그것을 보면서 되게 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 우리가 우리의 본능대로 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어떤 규율들 안에서 이 섭리가 잘 돌아가게 해주시기를 어떤 바라는 마음으로 행동을 하나하나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또 잠깐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날 이후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또 조금 더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에게도 그날이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네, 우리에게도 그날은 얼마든지 있다는 몇 번 생각인데 있었죠. 많았네요. 최근만 해도 그러면 촛불혁명 이후 우리는 뭐가 달라졌지? 아니면 뭐 세월호 이후에 우리는 뭐가 달라졌지? 이런 고민들 혹은 뭐 5.18 이후에 4.19 이후에 뭐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들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 우리는 폭력을 경험한 세대인 건 맞아요. 그리고 아니면 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뭐가 달라졌지 나중에 얘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나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혹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라고 여기는 것들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고 그걸 거스르기 위해서 혹은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서 사는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그 이후에 해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조금 깊어지는 그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스테판 같은 경우가 사실 본인이 실질적인 잘못을 한 건 아니고 그걸 본 목격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테판이 했던 역할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먼저 생각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덮으려는 친구들을 어쨌든 끝까지 좀 쫓아가 주다가 결국은 그 일을 저지른 당사자에게 그 메모리를 찾아서 건네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사실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할 일을 하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 부분. 그러니까 증거가 담겨있는 메모리를 그와다라는 젊은 경찰에게 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제 네가 할 일을 해. 너 그거 실수 아니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그거 분노 때문이었잖아 라고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실수로 잘못 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분명한 사과를 하라는 말이라고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공개하고 네. 진실을 밝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그냥 누구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해 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실질적으로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자기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만 하는 건데 그것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되는 삶이 이어지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쫙 그려볼 수 있는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테판이 결정적으로 뭐랄까 나름 정의로운 인물로 보여지는데 스테판이 총을 2번 꺼낸단 말이에요. 한 번은 도둑질을 한 이사를 잡아서 서커스단에게 가서 네가 잘못을 고해라 라고 했을 때 그 아이를 우리 안에 데려가가지고 너무 무섭죠. 네. 아이가 막 오줌을 지리기까지 하잖아요. 그때 총을 한번 꺼냅니다. 정말 총을 꺼내야 될 때가 언제인가. 약자를 그렇게 너무 지나칠 정도로 뭐랄까 위협을 가하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 한 번은 꺼내고 두 번째는 그 아이들이 물론 부당하게 당한 게 맞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노에 차 있었는데 그 아이가 그래서 그 분노 때문에 조절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뭔가 자기가 직접
경찰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폭탄을 꺼내든 이사를 향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총을 또 겨눕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면 무조건 보호해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정말 극대화까지 가가지고 이걸 계속 밀어붙여서 뭔가 정말 악한 행동을 하지는 않아야 될 때 저지를 하는 어떤 순간에 그 총을 꺼내들지 자기 분노 때문에 총을 꺼내들지는 않는다는 지점이었다고 생각이 돼서 스테판의 경우는 그 지점이 되게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시적인 면에서 그날 이후에 뭐가 달라졌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 우리는 한 번 더 폭력을 행사해야 되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당신이 할 일을 하세요. 라는 것이 사실 이 작품이 얘기하는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 두 인물에게 특별히 주목하고 싶었어요. 하나는 비즈라는 아이. 이 아이는 카메라를 든 아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메모리를 든 청년이 된 그와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두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심 인물은 스테판과 이사와 이 인물들이지만 이 두 인물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증거를 다루는 방법이고 결국은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는 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사건에 굉장히 강렬한 장면이 있는데 그 전에 비주가 문틈에서 이렇게 숨어서 보잖아요. 이 아이는 카메라를 들고 드론을 날리고 증거를 잡은 아이였지만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사실 거기에 달려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수집한 증거가 결국은 이 아이를 위기에 빠뜨렸잖아요. 근데 이것을 구할 수 있는 힘은 누구한테가 있냐면 카메라에서 꺼낸 메모리를 갖고 있는 이 청년 그와다이라는 인물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와다는요. 알고 보면 몽페르메요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그 빈민가에서 자란 아프리카계 이민자 출신의 청년인데 경찰이 된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자베르를 생각했어요. 빅토르 유고의 자베르를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자베르는 굉장히 정의감에 불타는 인물이었고 어떻게 보면 자베르에 제일 가까운 인물은 크리스 같은 인물일 수 있는데 크리스는 심지어 정의감은 없죠. 네. 내가 목이라고 그냥 공권력과 힘과 강경파인 거는 자베르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반면에 또 하나 자베르의 다른 모습을 그와다가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빅토르 유고의 원작에서 이 자베르는 감옥에서 태어났습니다. 엄마 아빠가 다 사기꾼이에요. 범죄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가 가장 될 수 있는 것은 범죄자가 되기 쉬운 그런 환경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와다가 그 빈민가에서 몽페르베오에서 당연히 범죄자로 자라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처럼 그런데 이 청년은 자라서 경찰이 됐잖아요. 자베르도 감옥에서 자랐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세계의 선택권 중에서 죄수가 아니라 간수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경감까지 되잖아요. 자기가 오를 수 있는 최상의 위치까지 오를 수도 있었고 성실하게 살았던 그런 인물의 표본인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점을 이 스테판이 건드렸다고 생각해요. 자, 네가 할 일을 해 라고 주는 것은 사실 그와다만큼 그 세계를 잘 이해하고 그 아이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사실 그 안에는 그런 내면의 어떤 선함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고 그걸 자극하는 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열쇠는 카메라를 든 소년과 메모리를 든 이 청년에게 가 있게 된 거예요. 결국은 사실 이런 역할들을 대중영화가 한 영화 혹은 뭐 기록으로서의 문화가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감독이 비주라는 인물을 자기의 아들로 삼고 분신처럼 여겨서 이 작품을 만들었던 것 그리고 몽페르메요에서와 자기가 자란 그곳에서와 그러니까 2005년에 소요 사태 이런 것들을 모티프로 해서 뭔가 알리고 싶어 했던 것 안에는 반드시 이런 폭력은 멈춰져야만 돼요. 혹은 뭐 그래서 그 뒤로 뭐가 달라졌나요? 라는 문제제기뿐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말을 건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당신의 실수를 담고 있는 메모리가 당신의 손에 있다면 근데 이게 실수가 아니고 고의였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당신도 알고 이 메모리도 알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당신이 드론을 날려서 우연이라도 비밀을 알게 됐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런 질문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담겨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날의 폭력과 혹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혹은 딜레마에 빠져서 그냥 허우적대다가 포기하고 냉소적으로 변하거나 크리스처럼 적당히 무마하고 그들만의 질서, 법과 어떤 정의가 아니라 나름의 질서만 유지하면 평온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얹어주는 그런 작품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영화 볼 때는 되게 좀 뭔가 뒤죽박죽하고 좀 무거운 마음이 있긴 했는데 선생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정리가 되네요. 사실 이 인물들이 다 출구가 없는 인물들이잖아요. 다 딜레마에 빠져있고 너무 난감한 거죠. 사실 크리스도 그렇게 악하고 싶어서 악했던 거 아니고 다 뒷단의 어떤 아빠예요. 소시민적인 네, 모습들이 다 그쵸. 있죠. 이 스테판도 자기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혼난 전처가 아들을 데리고 이사 와버리니까 아들 쫓아서 지금 도시로 온 거잖아요. 또 심지어 메이어라고 불리는 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장애를 갖고 있는 동생을 돌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처해 있는 상황들이 너무 난감하고 어렵고 도저히 출구가 없는 거.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이사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포기하고 냉소하기 쉬운 상황에, 그리고 뭐 그냥 그런 거지 뭐 이건 구조적인 악이야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기 쉬운 마당에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의 위치에서 뭐 할 것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고 일단 열심히 감독은 이렇게 기록을 남긴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 우리 주변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냉소하지 않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내가 나의 입장에서 내가 나의 양심과 또 신앙을 걸고 행동할 수 있는 건 뭔가라는 고민을 던져야지만 그날 이후 우리가 생각하는 각자의 그날 이후에 좀 달라진 세상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전히 기대하게 되고 또 소망하게 되고 경각심을 갖게 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작품을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